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 TV입니다. 시사 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름이 좀 어렵죠. 여기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회 안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렇게 있죠. 양특위가 있는데 이 지난 4월에 큰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국회 내에서 여야가 맞부딪혀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이틀이나 농성을 벌이고 그랬던 게 이제 바로 뭐냐면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이제 이게 그때 정개특위의 그 과제였고 또 이쪽 그 사개특위의 과제는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법, 또 이것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또 하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게 이제 세 개가 이 공수처법을 위한 거죠. 그 이 세 개 법은 사개특위에서 이제 맡게 그 과제로 돼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거 기어이 막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농성을 벌였고 이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또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네 개 정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이것을 기어이 두 개 특위에다가 발의했죠. 올렸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뭐 정치 보이콧하고 이렇게 하다가 합의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럼 앞으로 6월 말로 저 활동 시한이 그 6월 말까지였던 두 개 특위를 앞으로 8월 말까지로 그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또 두 개 특위에 각 위원장을 민주당 하는 사람 이쪽에 한국당 한 사람 이렇게 양측에서 자리 하나씩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일 날 이 민주당에서 그러면 정개특위는 우리가 맡겠다. 이래가지고 정개특위 위원장이 홍영표 직전 그 원내대표가 맡게 됐습니다. 이 바람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됐죠. 근데 심상정 대표 그 바람에 이제까지 맡았던 위원장 자리를 내놓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뭐 별로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 이른바 우리 편이 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이 사개특위 문제는 이제 다음에 다시 뭐 말씀드릴 기회도 있을 거고 또 그동안 일정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은 이걸 말씀드릴게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가. 여기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총선할 때는 그 지역구 후보자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정하는 거죠. 누군지, 여하튼 그 후보자에게 한 표. 그 다음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지지하는 정당이 한 표. 이렇게 두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정당 득표율 있지 않습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한국당이나 다른 모든 당이 자기가 정당 투표를 통해서 얻은 득표율 30%를 얻었다면 의석을 30% 갖게 되는 겁니다. 뭐 40% 얻었다면 40%를 갖게 되는 거고 그럼 120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우리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뭐냐면 비례대표를 75명을 늘리고 그중 반은 이렇게 연동형으로 뽑고 반은 종전의 배분 방식으로 한다. 이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지역구가 253개에서 225개로 줄어듭니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불만들이 많을 텐데 뭐 그 민주당 안에서 설득을 해 나가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게 이제 명분은 어떠냐. 비례대표제의 명분은 뭡니까? 사표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선거구제에서 한 사람만 뽑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지지했던 그 표는 다 사표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건 우리 국민 주권이라는 점에서 볼 때도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데 그것이 무시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비례대표를 통해서 정당에서 득표한 만큼 그 의석을 배려함으로써 그런 사표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 또 직능 대표를 많이 국회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의석 가지고 또 앞으로 뭐 총선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반수 의석 얻으면 뭐합니까? 180석은 얻어야 국회 선진화법을 넘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개헌 한번 하려면 개헌 전문에 좌절됐잖아요. 개헌 한번 하려면 200석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그게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우군을 많이 만들면 되지 않느냐? 정의당 같은 경우 이를테면 만약에 정의당 경우에 보면 지난 선거 때는 7.25%가 뭐 좀 그랬습니다만 그 전에 통합진보당 때는 10% 넘었거든요. 그 19대 총선 때는. 아니 10%만 되면 의석이 몇 석이 돌아옵니까? 30석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 정도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진보 좌파의 우당인 정의당이라든지 또 민주평화당도 사실은 이념 성향으로 보면 이쪽에 저 더불어민주당 편 아닙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 편은 누가 있느냐? 거의 없죠. 자유한국당 말고는. 바른미래당 안에 옛날 새누리당 출신 한 7명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민주당에 있거나 민주당을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그거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하자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그것 때문에 한사코 막는 거죠. 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되면요. 이 비례대표제 이렇게 되면 그 특징이 뭐냐면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대 정당 사실상의 양당 체제가 되어 있죠. 큰 정당 2개, 그 다음에 작은 정당들 몇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여러 작은 또 중간치 그 다음에 약간 큰 이런 정당들이 난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데 그거는 꿈도 못 꿀 일이고 잘해야 100석 정말 잘하면 120석 이 정도입니다. 그건 뭐 지난번 총선 때를 보면 알잖아요. 33.50% 받으면 한 100석쯤 되고 전번에 19대 때 받았던 한 42% 받으면 그래도 130석에 못 미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정말 이제 만약에 보수 정당의 뭐 재기, 복원 이런 걸 하려면 적어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 이걸 한사코 막아야죠. 근데 그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 내각제 때는 그 명분이 맞습니다. 예. 유권자들 표가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돼야 된다. 예? 이게 맞는데 내가 더불어민주당이 30% 만약에 40% 지지를 줬으면 40% 가야 되고 50% 지지 줬으면 50% 가야 되는데 정의당이 10% 줬으면 10%가 가야 되는데 왜 그 차이가 나느냐. 이거 주장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게 또 한편으로는 무리한 논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의원 내각제 때 이야기입니다. 의회가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의회 내에서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만약에 과반 이상의 그 의석을 확보해가지고 내각을 구성하면 거기서 사실상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이야기가 되죠. 왜? 우리 그 국민의 표가 정확히 반영돼야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 주체가 정당성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반영이 잘못돼가지고 왜곡된다면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예요. 대통령이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고 국회는 뭐냐? 입법권을 갖고 있으면서 행정부와 사이에서는 서로 견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야당은 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너무 과도할 경우 그것을 제동을 거는 그런 역할을 야당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의 역할은 뭐냐? 이걸 하는 것이 야당의 책무입니다. 예? 근데 강력한 야당이 없으면 요즘 흔한말로 계속 그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권한을 너무 자의적으로 너무 무소불위로 행사하는 게 아닌가 이래서 많은 비판받고 있잖아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옛날에 무슨 권위주의 정권의 뭐 그 지도자들 뭐 공격을 해대고 말이죠. 독재자 뭐 이런데 지금 요새 보면 문재인 대통령 같이 권한을 저렇게 겁없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아마. 이런데 이런 거 제동을 누가 그래야 됩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야당뿐이거든요. 그 야당이 강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개 이 양당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당제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하기 참 편하게 되는 거죠. 여당 하기도 편하게 되는 거. 야당은 그렇게 되면 두고 정권을 되찾는 거는 어렵게 됩니다. 어렵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는 뭐 여러 야당 측에서 볼 때는 위험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뭐 논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좀 억지가 있죠. 대통령제 하에서 그럼 대통령 권한을 연동형 해야 될 것 아닙니까? 41%밖에 못 받았으면 41%만 행사하세요. 이래야 그게 맞는 말이죠. 통치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요구할 만하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왜 국회에 대해서만, 정당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왜 정당만 그런 이익을 누려야 됩니까? 무소속한테 주어진 표는 4표 돼도 됩니까? 완전히 정당만으로 구성되는 의회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무소속 다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 무소속에 가는 표는 4표가 돼도 되고 꼭 정당만이 그런 이익을 챙겨도 된다 이 말입니까? 정당만 있는 그런 의회가 아니거든요. 그 점에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해야 된다는 그 주장에도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든 이건 막아야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비례대표 이 대표성도 또 문제 아닙니까? 누구를 대표합니까? 우리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죠.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죠. 근데 이제 지역에서 선출되니까 지역 대표성도 갖고 또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니까 정당 대표성도 같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근데 비례대표는 누구 대표입니까? 누구를 대표합니까? 비례대표 이 명부 누가 만듭니까? 정당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정당 지도부에서 무슨 뭐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든 어쨌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천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란 자리를 정당의 그 지도자들이라고, 정당의 리더들이라고, 정당의 실세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국민한테 내놓으면 국민이 우리도 국민한테 명단 제시해가지고 국민이 지지한 거 아니냐, 찬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왜? 국민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적으로 뽑지를 못합니다. 명부 그대로 그냥 그 국민이 지지를 해주면 그 명부에 따라 비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순서에 따라서 당선되는 겁니다. 그게 국민이 뽑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표성이 모호하다 이 말입니다. 왜 정당에게만 그런 특권을 줍니까? 정당이란 이유만으로 그런 특권을 줘야 됩니까? 그 점도 생각해야죠. 뭐냐면 우리 정치는 의회는 구성은 정당만이 할 수 있다.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 사람,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은 의원이 될 수 없다. 그런 제도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정당만 이런 특혜를 정당에 부여해야 된다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고 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총선이 내년 4월 15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는 언제 획정이 되느냐면 이 획정위원회가 13개월 전에 이걸 획정을 해야 됩니다. 완료를 해가지고 그걸 국회에 넘기면 국회에서는 1년 전에 그걸 확정해서 공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법입니다, 그거. 네? 그 법이 지금 벌써 깨트려졌잖아요. 뭐 선거 때마다 깨트려지기를 예사로 하지만 이번에 너무 심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법안이 민주당 이 일정대로 가면 1월 말쯤 이것이 입법이 완료될 거랍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아무리 패스트트랙이지만 패스트트랙에 소요되는 그 날짜를 다 계산했을 때 1월 말쯤 내년 1월 말쯤 돼야 이게 입법이 완료되는데 그러고 나면 선거는 4월 15일이죠. 그때 이제 선거구 그 획정을 시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28개 지역구가 없어지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 선거에 나서서 경쟁을 하겠다는 이 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출마 희망자들.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기준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됩니까? 누가 어느 쪽이 자신의 지역군지 자신의 유권자인지 그걸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더더구나 예비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예비 후보들 등록 시작하는 게 선거전 120일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아무도 정해진 게 없는 상태에서 어떤 선거운동을 하라는 겁니까? 등록해놓고 어디 가서 누구를 상대로 선거운동합니까? 그 다음에 이미 그때 되면 이 선거구 법정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이 법을 어긴 게 됩니다. 예? 그 법을 어긴 상황에서 정해진 지역구, 선거구 이게 그러면 정당성을 갖습니까?
적법성을 갖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죠. 그건 아무리 국회지만 법을 이처럼 예사로 그냥 위반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이 민주당 이걸 만약에 22대 총선 때 이걸 적용하겠다. 그러면 하세요. 그런데 당장 21대 총선에서 적용하다 그렇게 무리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법을 예사로 어기는 그런 모습을 집권당이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의석 욕심이 있고 집권 욕심이 계속 있고 20년 집권, 30년 집권, 50년 집권 이러지만은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기어이 막아내세요. 이거 못 막아내면 우리나라 정말 우리 정치가요 일당에 의한 사실상의 일당 독재 이런 상황으로 깊이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걸 유념하시고 보수 정당의 복원을 정말 마음 깊이 이것을 원하고 있다면 이것부터 막아야 됩니다. 딴 것보다도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 이것부터 반드시 막아내야. 그래서 보수 정당에는 보수 자유우파 정당에게는 앞으로 희망이 있다. 재기의 희망이 있다. 이런 겁니다. 놓치면 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